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페이지 149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네 번째 고장력 볼트가 있어요. 이 고장력 볼트를 영문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하이텐션 볼트라고요. 그래서 고장력 볼트를 우리가 줄여서 H, T, B 약자를 이렇게 쓰죠. 자, 그런데 이 고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장력이, 텐션 인장력이 큰 볼트. 자, 인장력이 크다는 얘기는 여러분, 쇠가 잘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요 장자를 빼서 우리가 흔히 고력 볼트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럼 이 고장력 볼트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야, 너 얘는 좀 특이하게 접합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 무슨 접합이냐는 얘기하면 마찰이야. 마찰 접합이에요. 또는 마찰력 상관없어요. 자, 즉 프릭션에 의한 마찰 접합인데, 자, 어떤 개념이냐면 요 철판 두 개가 있어요. 이걸 제가 볼트로 조립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볼트를 조립하다 보면, 자, 일반 볼트 같은 경우는 너무 세게 조임을 못해요. 왜? 나사선이 뭉그러지죠. 자, 그래서 일반 볼트를, 이게 일반 볼트라고 하면, 일반 볼트는 예를 들어서 세 바퀴 조이면, 고장력 볼트는 자, 한 바퀴라도 두 바퀴라도 더 조일 거란 말이야. 다섯 바퀴 조인다고 칩시다. 그러면 고력 볼트는, 자, 일반 볼트에서 한 두 바퀴 정도 더 조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조여주는 힘이 아주 강해요. 이 힘으로 인해서 이면과 이면, 즉 두 판이 만나는 요 면에 뭐가 생기냐면 마찰력이 생겨요. 여기서 마찰력이 생긴다고요. 그럼 마찰력이 생기다 보니까 판이 안 움직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결론은 일반 볼트는 세게 못 조인 대신에 요게, 자, 고력 볼트는 더 세게 조임이 가능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고장력 볼트는 무슨 조임하면 마찰력, 인장력 필요 없어요. 아셨죠? 마찰력이라는 표현이 꼭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고장력 볼트는 무조건 여러분 마찰력에 의한 마찰 접합이다 해서, 여러분 페이지 150페이지 보면 고장력 볼트의 조임이 나와요. 5번에 보면 세 번째죠. 세 번째. 볼트 조임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1번 고장력 볼트는 마찰 접합이다. 계속 나오는 거죠. 마찰 접합입니다. 두 번째, 고장력 볼트의 조임은 임팩트 렌치 또는 토크 렌치. 자, 여기서 조이는 공구가 있어요. 임팩트 렌치 또는 토크 렌치인데, 여러분 밑에 사진 보면 임팩트 렌치. 자, 저게 꼭 뭐하고 똑같냐면, 왜 우리 카센터 가면 타이어 바퀴 풀리는 거 있죠. 윙 두두두두 하는 거. 그게 여러분 바로 임팩트 렌치입니다. 자, 저걸로 조이는데, 자, 세 번째 얘기 좀 할게요. 자, 세 번째 이런 얘기가 있네요. 보통 1차 조이면 전체 장력이 80%. 자, 1차 조임은 전체 장력의 80%를 조이고, 2차 조임에서는 나머지 조이겠다는 얘기예요. 나머지가 20%를 조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고, 자, 네 번째 고장력 볼트 조임은 중앙에서 담부로. 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자, 이 조임은 순서가 있는데, 조임은 중앙부에서 담부로 조여가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실래요? 만약에 거꾸로 요게 전부 다 고력 볼트라고 칩시다. 이렇게 담부로 먼저 조이고 중앙부로는 뭐가 문제냐면, 아무리 여러분 구멍을 제가 똑같이 맞춰도 나중에 조이다 보면 구멍이 좀 틀어져요. 자, 틀어지면 뭐가 문제냐면, 자, 이 가운데서는 서로 구멍이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들뜸 현상이 발생돼요. 들떴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 마찰력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줄면 그만큼 마찰이 생명인데, 마찰이 줄어들면 접합력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자, 그 고장력 볼트는 무조건, 볼트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가요. 자, 중앙부 먼저 조인 다음에 가장자리 가. 분명히 얘도 안 맞을 거예요. 안 맞을 때는 여러분 이 구멍을 서로 맞춰서 갈아내는 작업을 해요. 그 얘기를 가심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조임은 중앙부에서 담부를 한다는 얘기. 이런 건 정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자, 다섯 번째, 본조임이 1차 조임은 너트를 120도 회전시킨다. 그래서 여섯 번째, 1차 조임은 너트의 회전량이, 자, 120도 플러스 마이너스 30도를 초과하는 볼트는 교체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좀 제가 좀 그려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자, 철판 있고 제가 볼트 있어요. 자, 여기 볼트라고 칩시다. 여러분, 볼트야. 자, 이렇게 볼트인데 이 볼트에다 제가 조인을 해서 썼는데 얘가 여러분 지금 볼트고, 미안해요, 너트고, 얘가 와샤예요. 이게 자 철판이고, 자 여기서 여러분 금을 그어요. 한번 조이고 나서 금긋기랍니다. 그래서 금 긋길 때는 여기서 금 긋고, 여기 금 긋고, 여기 금 긋고, 여기 금 긋고, 여기 금 긋고, 이렇게 금을 그어. 자, 얘가 지금 이게 여러분 지금 금을 긋는데, 자, 금을 긋을 때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그었어요? 볼트 몸체, 볼트에다가 금을 긋고, 너트에 긋고, 그 다음에 어디에? 와샤에 긋는 거죠. 와샤에 그었어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철판, 부재에다 금을 그었어. 자, 이렇게 금을 긋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20도를 돌리는 거예요. 120도. 그러면 이게 우리가 흔히 수동, 손으로 돌리는 가장 적합한 조임의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이 얘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본 조임은 1차 조임 너트, 조임 후 너트를 120도 회전시킨다. 결론은 금을 그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120도. 금을 왜 그어요? 내가 이제 120도 돌리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셨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섯 번째 1차 조임은 너트 회전den기 120도 플러스 마이너스 30도를 초과하는 볼트는 교체한다. 여러분 한번 조임이 시작돼서 못 지건 아니면 이 조임을 넘어서 버리면요, 이 볼트 못 써요.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딱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7번 고장력 볼트의 마찰면은 붉은 녹 상태를 유지하거나 거친 면을 한다. 결론 이면이 여러분 마찰이 많이 생기려면 이면과 이면 어때요? 거칠어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면이 약간 녹이 스는 상태가 좋다는 얘기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핀 접합은 여기서 큰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 핀 접합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옛날에 핸드폰 폴더 핸드폰 있죠. 이렇게 접어지는 거. 그 접합이 지금 핀을 이루어줘서 회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다섯 번째 용접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접합에서 처음에 우리 앞에서 보면 교재 맨 앞에 보면 여러분 지금 리벳이 나와요. 리벳. 접합의 종류를 보면 접합에서 자 리벳이 있고, 두 번째 우리가 볼트를 배웠어요. 세 번째 요 고력 볼트를 배운 거죠. 자 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부 다 구멍을 뚫어요. 자 결론 이 구멍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구멍은 어떤 철판의 훼손을 조발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자리를 못 쓰게 되면 그 철판 자체가 못 쓴 훼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요 용접은 구멍을 뚫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구멍 뚫으니까 그만큼 안 뚫으니까 접합력도 자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서로 맞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자 이 구멍을 안 뚫으면 해서 그만큼 어떤 공사 과정이 편리해지고, 그다음에 재료 손실도 줄어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용접입니다. 그래서 자 어떤 접합 중에서 어떤 접합력이 가장 우수한 게 뭐냐고 물어본 용접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장점 단점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페이지 152페이지입니다. 용접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용접법. 자 그래서 자 페이지 자 용접법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처음에 맞댄 용접이 있습니다. 맞댄 용접. 맞댄 용접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이 철판과 이 철판 끝을 서로 맞대요. 그래서 이렇게 용접을 하면 돼요. 문제는 얘는 일정 간격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는 이 거리를 여러분 루트라고 얘기해요. 루트. 자 이 루트는 약 3mm 정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다 용접을 해봐야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용접이 떨어질 우려가 높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잘라야 돼요. 벌려놔야 된다고. 이렇게 벌려놓는다는 표현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열어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 각도를 개선각이라고도 하지만 자, 또 벌림각이라는 표현도 써요. 이때 각도는 보통 45도에서 한 60도 정도를 벌림각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다 용접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까이 좀 어떤 그 용어들이 나오는데 요 철판을 이렇게 수평으로 기준해서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라고 물어보면 유효 목두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용접이 된 부분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표현이 좀 다양합니다. 보강 살 두께 또는 보강 살 붙임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또 다른 표현으로 여분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명칭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나오는 게 이 유효목 두께에 관련된 얘기예요. 첫 번째, 야, 이렇게 판의 두께가 같을 경우 또는 부재의 두께, 판 두께 너 같은 경우에 유효목 두께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으면 판의 두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바로 유효목 두께가 되죠. 자, 그럼 시험제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2번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야, 판 두께가 다를 경우 유효목 두께는 어떻게 되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차피 용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접을 제가 이렇게 할 때 너 기준을 얇은 판으로 삼을래, 두꺼운 판으로 삼을래, 요거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뭘로 기준하냐면 반드시 얇은 판 두께가 유효목 두께가 돼요. 즉, 이 두께가 되는 거죠.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용접은 자체는 이제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제가 잡아당길 겁니다. 잡아당기면 어느 쪽이 먼저 끊어져요? 얇은 쪽이 끊어질 거 아닙니까? 문제는 얇은 쪽이 끊어지면 너 두꺼운 쪽으로 해가지고 용접을 쭉 하고 해봐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어차피 얇은 쪽인데. 그럼 너는 자, 여기서 떨어지나 이 접합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접합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너 두꺼운 쪽으로 하지 말고 얇은 쪽으로 해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얇은 판의 두께라는 얘기였죠. 자, 그럼 하나만 더 갈게요. 용접 중에 또 하나 용접이 있는데 이 용접이 여러분 모살 용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살 용접은 여러분 좀 제가 과장되게 좀 그려볼게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용접을 요렇게 합니다. 제가 용접을 요렇게 해서 과장되게 그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용접을 이렇게, 이게 바로 여러분 모살 용접이에요. 모살이란 뜻은 모서리에 살을 붙였죠. 그래서 모살 용접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얘도 각각의 명칭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자, 요 치수를 모살 치수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다리 길이라는 표현을 써요. 같은 얘기인데. 자, 그 다음에 이 모살 치수 요 끝에서부터 요 끝까지를 여러분 수직으로 반듯이 이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수직으로 갔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유효목 두께 깨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도 똑같이 여분. 아셨죠? 그러면 유효목 두께, 자, 여기 나올 때 야, 너 유효목 두께 어떻게 계산하냐 물어보면 모살 치수에다가 곱하기 0.7을 하면 돼. 뭐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페이지 153페이지 보시면 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유효목 모살 용접까지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 저는 옆 페이지 155페이지 보면 7번에 보면 용접 결함의 종류가 나와요. 7번에. 자, 용접은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생겨요. 그 문제점들에 관련된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지금 용접 결함을 이해해서 여러분 좀 사진 조금 적게 나왔지만 그런 개념대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여러분 뭐가 있냐면 언더컷이에요. 자, 언더컷은 제가 용접을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못 되고 이렇게 조금밖에 못해.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홈으로 남는 이런 하자를 여러분 언더컷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되는 개념을 가진 하자가 있습니다. 용접의 결함이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얘는 이제는요 요렇게 너무 많이 돼 버렸어. 얘는 모자라게 하는 거고 얘는 넘치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 오버랩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버랩. 우리 교재도 있죠, 오버랩. 우리 교재 페이지에 세 번째 있네요. 3번에 있는 거죠. 오버랩. 자, 두 번째. 자, 네 번째를 한번 볼까요? 네 번째 뭐가 있냐? 플로우 홀이 나와요. 여러분, 플로우가 공기, 공기방울 이런 뜻이에요. 자, 얘는 용접은 참 잘 됐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내부에서 공기방울이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 뭐가 있다고? 공기 구멍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플로우 홀이라 합니다. 그럼 얘와 또 반대되는 개념을 가진 게 있어요. 자, 얘도 용접은 제대로 다 됐어요. 형태는 좋아. 자, 문제는 얘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표면에 공기구멍, 이걸 여러분 공기구멍을 뭐라고도 표현해요? 기포라고도 하죠. 기포. 자, 이 기포가 있어요. 얘는 내부에 안쪽에 있고 얘는 바깥에 구멍이 뽕뽕뽕 뚫린 게 본다는 얘기예요.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이 상태를 우리가 피트라고 얘기합니다. 피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하나 외우지 말고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쉬워집니다. 그럼 저는 이제 두 번째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자, 슬래그 감싸들기, 슬래그 혼입. 혼입, 슬래그 감싸들기 이런 표현인데 여러분 슬래그가 찌꺼기란 뜻이에요. 그러면 용접의 찌꺼기는 왜 여러분 용접하다 보면 용접 불똥 튀죠. 그 불똥이 실래요? 제가 이렇게 용접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꽃이 튄다고요.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용접을 하다가 이걸 제거하고는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냥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나중에 용접 불똥이 이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슬래그. 그래서 이게 용접 불똥이야. 그런 얘기고.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다른 거 없지. 여러분 10번 크레이터를 좀 볼게요. 10번의 크레이터. 자, 이렇게 철판 두 개가 있어요. 이걸 용접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용접을 좀 한번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여러분 이 용접법이 사실은 완전 건조된 상태에서 써야 돼요. 습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류가 흐를 때 제대로 이게 불꽃이 안 일어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못하는 사람은 이게 달라붙어 또 띄고 달라붙고 또 띄고 이러다 보니까 용접이 안 되고 여기가 구멍이 뽕 뚫리거나 넓어져요. 또 여기가 안 되니까 또 이쪽으로 가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한번 되면 쭉 가면 돼. 문제는 이렇게 용접을 하기 위해서 처음과 시작 부분이 이렇게 넓어지거나 구멍이 뽕 뚫려버리는 이런 현상을 여러분 크레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지금 그림에 페이지 155페이지 그림에 이 크레이터가 지금 그림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크레이터를 제거하기 위해서 못 쓰는 철판 떼기를 대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못 쓰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한번 용접이 시작되면 옆으로만 가면 된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망치로 턱 치면요, 턱 떨어져. 아니면 그래서 요 면은 그라인더로 갈아주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요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엔드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엔드탭. 그러면 엔드탭 너는 뭐 하냐라고 물어보면 크레이터를 제거하기 위한, 자, 양 끝에 또는 한쪽에 드는 철판 쪼가리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런 표현이 지금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페이지 156페이지 보면 용접시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용접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자, 용접의 순서, 건물의 중에서 가장자리. 자, 얘는 용접하는 순서는 반드시 중앙에서 어디로요? 가장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가장자리, 다른 말로 단부 또는 주변부. 방금 우리가 배운 우리 고력 볼트 이런 것도 전부 다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용접은 왜 그러냐고요? 용접은 여러분 하다 보면 열이 발생돼요. 그러면 철이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그 나중에 끝이 안 맞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끝은 나중에 중앙에서 가장자리를 하다가 그 끝을 제가 잘라서 맞출 수도 있는데 거꾸로 중앙으로 와버리면 그 중앙은 제가 잘라서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자, 대칭을 실수하고 수량이 큰 것에부터 작은 것은 나중에 실수한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기온이 0도 이하에서는 용접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다음에 네 번째, 현장 용접 부재는 그 용접선에서부터, 용접선이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용접하는 부위라는 뜻이에요. 부위에서부터 100mm 이내 얇은 보일드 위에는 절대 아무것도 칠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골의 구조 해석은 큰 의미는 없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이제 뭐냐면 자, 페이지 158페이지 보면 여러분 보가 있어요. 보. 자, 지금까지 어떤 철골의 접합 방법에서 시험 문제가 만약에 한 문제가 출제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굉장히 이제 보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꼭 보에 대해서 여러분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는데, 자, 우리 교재 페이지 159페이지 보시면 그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 그림에 관련된 명칭을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가 있으면 얘 이름이 뭐냐면 플랜지 플레이트예요. 자, 플레이트, 요걸 제가 약자로 이렇게 써서 어떻게 쓰냐면 플레이트라고 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게 플레이트를 제가 약자로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요 판이 뭐냐면 외부 플레이트예요. 외부 플레이트.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플랜지 플레이트가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휘어짐, 처짐, 인장에 저항하는 부재가 바로 플랜지 플레이트고, 외부 플레이트는 자, 얘가 전단력에 저항하는 부재입니다. 아셨죠? 전단력에 저항해요. 자, 그래서 이 외부 플레이트는 특히 판의 두께가 최소 6mm 이상의 두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요 두께가. 자, 문제는 제가 이렇게 누르니까 이렇게 얘가 전체적으로 처지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휘어버려. 이쪽이나 이쪽으로 휘어버려. 그 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끼워놓는 철판을 만들어 놔요. 끼워놓은 철판을 이렇게 끼워놨어. 요 판의 이름이 있죠? 이 판의 이름이 여러분 스티프너입니다.
자, 그래서 스티프너가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외부판 있죠. 외부 플레이트. 좌굴을 방지하는 역할이에요. 좌굴 방지 목적이에요. 그래서 너는 하는 역할이 자, 외부의 좌굴 방지인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치 간격을 어떻게 할래? 그러면 보충. 여기서부터 여기를 여러분 보충이라 해요. 여기서부터 요 높이. 자, 그래서 보충에 1.5배 이하로 합니다. 자, 여기서 이하로 한다는 얘기는 더 촘촘히 쓰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더 많은 하중이 작용하니까 이 전체가 휘어버려요. 자, 이 전체가 휘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철판을 더 얹어줘요. 자, 더 얹어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판이 두께가 두꺼워지니까 처짐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이 판이 이름이 여러분 커버 플레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커버 플레이트가 하는 역할은 플랜지 플레이트에 힘, 처짐, 인장을 보강하는 재료예요. 자, 보강한다는 얘기는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휘지 못하게. 그래서 자, 얘는 얹는 장수가 보통은 3장까지는 얹어지면 최대는 4장이에요. 너무 많이 얹으면 무게 때문에 또 처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처짐을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그 얘기, 저 얘기와 여러분 요것을 여러분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 160페이지 보면 보의 종류예요. 여러분 이런 보를 여러분 판보라고도 합니다. 판보.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판보 나와 있죠. 근데 판보는 좀 특이하게 이 그림과 다르죠. 얘는 이 부분을 서로 뭘로 용접을 해요. 모살 용접으로. 해서 판보를 만드는 거고, 우리 교재에 있는 것은 저걸 볼트나 또는요 리벳으로 판보를 만드는 그림입니다. 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자, 판보에 대해서 봐주시고, 여러분 형광보는 H형광이나 I형광을 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티스볼에 대해서 잠깐만 가자고요.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이 레티스볼은 요 부분이 여러분 레티스예요. 지금 제가 그리고 요 부분이 지금 레티스라고요. 이게 레티스야.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옆에서 했을 때 얘가 찌그러들지 않아요. 결론은 뭐 때문에 이 보가 만들어졌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격자보. 격자보는 여러분 사다리를 눕힌 형태가 돼요. 얘는 그러면 위에서 누르는 압축에는 그 힘에는 어느 정도 버티지만 요런 힘이 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찌그러들어. 그러면 보로서 그 역할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격자보는 가장 경미한 하중을 받는 곳이에요. 하중 받는 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경미한 하중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을 많이 못 버틴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요 얘기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 나오는 게 허니콤보예요. 이 허니콤보는 여러분 지금 요렇게 요 외부 이건 플랜지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여러분 요 외부판이죠. 이 외부판에 뭘 만드냐면 육각 구멍을 만들어요. 자, 이렇게 육각 구멍을 만들면 이게 여러분 허니콤 벌집이잖아요. 그래서 구멍 사이로 여러분 파이프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나가는 거죠. 자, 또 이 춤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휘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허니콤보 쓰는 목적인 첫 번째, 힘, 내력을 버티는 힘을 증가하는 거죠. 힘 처짐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자, 요 사이로 여러분 자꾸 뭐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허니콤보에서 자, 두 번째, 보호춤이 커져서 힘 내력이
증가한다. 세 번째, 주 구조체의 보로 사용할 경우 구멍을 덕트로 사용하여 천장의 높이가 줄어든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구멍을 갖다가 여러 가지 설비가 관통하죠. 설비가 관통을 해요. 그래서 천장에 소요 공간이 적게 필요해요. 만약에 안 그러면 여러분 파이프라든지 이런 보 같은 게 이쪽으로, 아니고 뭐 덕트 같은 게 이쪽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얘는 이쪽으로 지나가니까 이 공간에 내가 바로 천장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소요 공간이 적게, 천장 안에서, 천장의 높이가 아니라 여러분 아셨죠? 그 소요 공간이 적게 소요된다는 얘기고, 다음에 다루는 게 여러분 네 번째 시어 커넥터예요. 자, 그게 여러분 합선보로 보셔야 되는데요. 합선보. 합선보라고 하는 건 제가 철골보가 있어요. 이게 형광본지 뭐 레티스본지는 아무도 몰라. 자, 문제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제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본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존재할 때 뭐가 있냐면 여기에다, 자, 이 철골과 이 철근 콘크리트는 여러분 절대 일체화가 안 됐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쇠를 여기다 용접을 해버려요. 철판으로. 자, 용접을 해서 여기다 아주 무수히 못다르처럼 파거나, 우리 교재 사진 있죠? 얘 이름이 여러분 시어 커넥터. 자, 시어가 여러분 전단이에요. 그래서 전단 연결재. 같은 표현이 여러분 스터드 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이제 뭘 하냐면 콘크리트 탓을 해요. 이렇게 콘크리트 탓을 하면 붙어있는 건 철판에 붙어있고 묻히는 것은 콘크리트 묻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철골과 콘크리트를 일체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너는 일체화시켜요. 자, 또 하나, 얘는 전단력에 저항합니다. 전단력을 보강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뭐예요? 시어 커넥터. 어디에서 만나요? 이 합선보. 그래서 자, 이런 얘기가 여러분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자, 그런 시어 커넥터 또는요, 자, 우리 철판에 지금 시어 커넥터가 부착이 되어 있는 사진이 지금 준비가 됐으니까 여러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더 나와 있지만 이번 시간은 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